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B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좀 다양한 네, 서브젝트들을 이제 다룰 건데, 어, 처음으로는 이제 리모트 코칭의 장단점,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이제 새로 런칭한 비기너 프로그래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볼륨만이 성장의 길인가, 볼륨 강도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의 중요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다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 선수들의 훈련의 차이,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리모트 코칭이라는 그 컨셉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는 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드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트 코칭이라는 그 컨셉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 이제 선수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거를 이제 그 영상을 다시 받고 기록을 보면 저희가 그거를 기록을 이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의 네, 리모트 코칭입니다. 그래서 제이 코치님 그 리모트 코칭에 대한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리모트 코칭 장점은 일단 거리나 그런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코치한테 프로그래밍을 받을 수 있고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굳이 내가 코치와 약속을 잡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빌리브 잇 엘리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나의 현재 몸 상태에 맞는 나의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옷으로 비유하면 이 맞춤 양복을 입느냐 아니면 그냥 기성복을 입느냐 그 차이인 것 음,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뭐 단점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런 리모트 코칭은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룹 수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코치의 실시간 피드백은 사실 힘들어요. 코치가 영상을 보고 리뷰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뭐몇 시간 뒤일 수도 있고 뭐 몇 분 뒤일 수도 있지만 바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에, 피드백에 관련된 부분이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옆에서 바로바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게 리모트 코칭이긴 해요. 동작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정말 아예 뭐 기본적인 동작들조차 안 된다면 리모트 코칭을 받기에 적합한 레벨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함께하는 재미를 느끼긴 좀 힘들 거고요. 크로스핏 그룹 클래스처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코칭을 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라이브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이제 라이브 피드백도 좋은데, 영상이 있고, 그거를 리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아보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각도만 맞다면은 더 많은 어, 네, 더 많은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 리모트 코칭을 받는 세미 파이널 게임즈 선수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시즌이 어,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코치가 있는 쪽으로 이제 날아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라이브 피드백을 받고, 네, 조그만 그냥 디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 8월 말에 이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 코치 있는 쪽으로 가서, 네, 피드백 좀 라이브로 받고, 그리고 같이 지낼 계획이 있어서, 네,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네, 뭐, 리모트 코칭도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이 코치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은 생각이라 네네네, 그렇죠. 장점은 확실히 이제 시간적인 그런 것을 따로 뭐 예약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시간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확실히 실시간 피드백이 안 되니까 좀 그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것 네, 네. 같고. 네. 그리고 선수로서는 이제, 네, 박스 수업 뭐 이런 거를 듣는 게 아니고 합동훈련을 하지 않는다 보니까, 어, 좀 동기부여가 덜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어, 아무래도 뭐 맞춤복을 입으면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 코치이면서도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박스 수업을 개인 프로그래밍을 조금 변형을 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런 코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다음으로 지금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같아요. 이번에 사격이랑 펜싱 봤습니다. 사교육 되지. 그리고 지금, 한국 선수분들이 지금 금메달권 아니면 메달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항상 있잖아요. 4년마다. 그래서 펜싱 무조건 항상 있던 것 같고, 네, 사격이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양궁도 한국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태권도? 태권도도 한국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당연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네. 그 이제 올림픽을 접하면서 어제도 그 100m 프리스타일 그 자유형 수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엄청난 고압 환경에서도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분들은 이제 그냥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메달이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역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3초짜리, 5초짜리 리프트를 6번 하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걸로 메달이 정해지고 4년간의 그, 네, 4년간의 훈련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고압 환경에서도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는지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뭐 당연히 이 선수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body language 그냥 어떻게 얼굴 표정이랑 그냥 정말 시작하기 전 그리고 후에 뭐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은 그 이렇게 웃는 그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올림픽은 항상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코치 뭐 대부분 올림픽 선수들은 이제 그 트레이닝 캠프라고 해서 그 캠프에 들어가서 다른 선수들하고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코치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수로서도 이제 뭐 아무래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지만 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 4년간의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1년간의 시즌이 있는 저희 게임즈 뭐 그런 시즌에 비해서 엄청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수들은 뭐 그 지역적인 대회도 있고 그리고 뭐 국제적인 대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매니지를 하면서 어떻게 4년간의 피크와 디로드와 그거를 다 매니지를 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에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 좀 애국심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거를 보면서 많이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를 아시아를 통틀어서 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래도 네, 작은 나라지만
그 크로스핏에 대한 열정만은 정말 큰 나라라서 그거에 대한 애국심도 저는 항상 있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저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 이제 세미파이널을 보면은 네, 지역적으로도 세미파이널이 한국에 있고 그리고 선수분들도 한 4, 50%가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혹시 올림픽을 통해서 뭐 좀 얻은 그런 영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코치님은? 누구부터 하나요? 승종 코치님 올림픽 보셨습니까? 네. 저 하이라이트만 조금씩 보고 있고, 예. 음, 물론 이제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이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결국은 그 올림픽도 그 하나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을 그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긴장을 해버리면 그 순간을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좋은 선수들을 보면은 대체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얼굴에도 이제 미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그런 큰 대회에 있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미파이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컬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에 있어서 좀 그 준비 과정에 되게 그 준비 과정 자체에 좀 즐기면서 그리고 그 대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대담함, 담담함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아 잘해야지. 나 오늘 음, 꼭 금메달 따야지. 메달 따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닌 그냥 '아 이 과정 자체가 나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인드들이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네. 음. 네. 좀 끊기나요? 전에 역도 선수 한 명 있었는데, 여성 선수, 스웨덴 선수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심리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좋게 뭐 연구가 나왔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는, 입장했을 때부터 그 퇴장했을 때까지 아무리 그 바벨을 실패를 했더라도 항상 미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이미 PR을 찍은 듯한 그런 네, 그런 표정으로 들어와서 리프트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정말 심리적으로도 다 다양한 선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코치님은요? 네. 저는 딱히 그렇게 큰 영감이라고는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코치랑 이제 선수의 유대감 자체가 그렇게 엄청 끈끈하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코치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뭘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그 압박된 환경 속에서 그게 되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엄청 저도 작은 대회들 많이 나가봤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 숨막히거든요. 사실 딱 그렇죠. 하기 전. 그래서 네. 그 그 정신을 조금 어떻게 완화해주는 그 코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제이 코치님은 혹시 받은 영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음,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큰 스포츠는 크로스핏이기 때문에 크로스핏이랑 좀 게임즈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게임즈 선수들도 그 크로스핏에서는 그 올림픽 레벨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주기가 다르지만 이 선수들은 매년 출전하고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물론 뭐 올림픽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압박감이 클 거고 그 4년간의 준비 기간이 훨씬 길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이 선수들은 정말 월드 클래스잖아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1%의 향상이라도 있을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희생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치들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4년 동안 만들어 나가서 결국에는 올림픽 기간에 피크를 찍어야 된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선수를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 뭐 부상도 있을 거고, 뭐 선수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선수와 코치 간의 유대 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올림픽은 내가 코치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죠. 어쨌든 그 나라에서 정해준 코치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좀 신뢰하는 그런 것도 확실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좀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어, 이제 코치에 대한 이력을 보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코치가 누구든 그냥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이력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되는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수분들이 더 퍼포먼스가 좋고, 그리고 개선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력을 보고, 제가 만약에 뭐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세미파이널을 못 갔거나 그래서, 그럼 뭐 이 코치는 이제 별로네? 그러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선수들은, 어, 그냥 그런 신뢰가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코칭도 뭐 훈련도 그렇고 다 그냥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가. 정말 그거에서 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비기너 프로그래밍, Road to RX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네, 새로운 신규 템플릿 프로그래밍이 이제 8월 1일 지금부터 프리오더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8월 5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기너 프로그래밍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속 프로그래밍은 좀 강도가 너무 높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저는 비기너 프로그래밍이 정말 이제 뭐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데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기너 프로그래밍은 그 뭐 핸드 스탠드 푸시업도 그렇고 풀업 동작도 그렇고 뭐 버터플라이, 파머스럽, 링머스럽 이런 것들을 네, 프로그레션을 이제 조그만 사이클 같은 거를 통해서 거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래밍이고 비기너 프로그래밍은 이제 입문자 뭐 당연히 네, 적합하고 그리고 중문자 이제 뭐 링머스럽, 바머스럽이 와드에서 잘 안 된다 아니면 핸드스탠드 워크는 아직 가능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이제 쿼터 파이널을 겨우 합격하셨거나 아니면은 쿼터 파이널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중문 분들도 네 환영이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비기너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입문자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인터미디엇 중문자 사이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보면은 비기너, 인터미디엇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골라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어떤 부분에서는 입문자고 어떤 부분에서는 중문자고 뭐 역도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스네치 클리는 잡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급 그 코스를 하면서 만약에 짐내스틱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비기너 프로그래밍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고르면서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정말 어, 좀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담겨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 정말 기대가 되고 어떻게 될지 정말
네,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도 이제 2달 동안 거의 훈련을 그냥 박스 와드 듣고 그냥 여행을 하면서 그냥 쉽게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그 오전 오후 세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볼륨이 갑자기 확 올라가다 보니까 몸이 정말 그냥 생각지도 못한 곳에 알이 배겼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걸으면서 여기를 뭐라 그러죠? lats? 광배근이라고 그러나? 아닌데. 네. 맞아요, 광배근 맞아요. 맞네. 네. 네. 저는 바머스업이랑 링머스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이 배겨서 저는 걸으면서 광배근이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그냥 광배근이 정말 옆구리 거의 복근 옆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그거를 그냥 고통을 통해서 지금 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륨을 갑자기 올리면은 당연히 알이 배길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볼륨만이 항상 그게 답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트레이닝 띵탱크에 있는 트래비스 메이어라는 진짜 10년 이상을 간 게임즈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볼륨만이 항상 성장의 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선수분들은 정말 볼륨 없이 강도를, 그냥 하루에 한 세션을 정말, 강도 높게 그렇게 하고, 회복을 그냥 쭉 한 다음에 다시 그렇게 접하는 방식도 무조건 있고, 예, 그것도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미국 분위기를 봤을 때, 훈련 트레이닝 분위기를 봤을 때, 볼륨이 정말 지금처럼 높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캠프들을 다 통틀어서 정말 볼륨이 엄청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선수분들이 이제 오버 트레이닝으로 가는 네, 선수들도 많은데, 저는 네, 그냥 한 5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그냥 우리는 볼륨을 너무 높게 했구나. 그런, 경험을 얻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승종 코치님, 이제 훈련,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면서 혹시 그 차이를 좀 많이 느끼나요? 그 볼륨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니구나. 뭐 그런 깨달음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그램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볼륨이 정말 많게 느껴졌던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메이엠이랑 HWPO 프로였어요.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해도 음, 운동이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막 좀 초창기 성장하는 시기였어서 그냥 멋모르고 운동을 해도 결과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뭐 동작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와드도 다 거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는 진짜 그런 세부적인 것들 그리고 그 와드의 목적성에 맞게끔 강도를 내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음, 볼륨은 중요합니다. 볼륨은 중요한데 어 그것도 이제 그런 시즌에 맞춰서 대회에 맞춰서 그런 볼륨의 높낮이를 되게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보자분들 아니면은 나는 진짜 크로스핏을 정말 선수로 하고 싶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볼륨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음, 끌어올려지고 성장했을 때는 이제 좀 필요 없는 것들은 걷어내고 점점 더 강도가 이제 세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볼륨은 줄어들고. 그 헬스 하는 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헬스 선수분들도 하루에 이제 그냥 1시간 세션으로 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느 음, 정도 숙련도랑 그리고 그런 거에 적응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볼륨은 줄어들고
이제 목적성에 맞는 강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초보자나 아무래도 중급자들, 이제 약간 성장을 조금 더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볼륨을 조금 더 높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오른 뒤부터 이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강도를 내는, 아니면 연습량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습량만 조금 더 늘리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저는 처음에 크로스핏을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볼륨을 감당하고 막 그런 회원분들 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냥 저는 옛날에 박스 수업 오전에 듣고 오후에 또 가서 똑같은 거 또 듣고 그랬거든요. 그냥 정말 크로스핏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볼륨도 중요하지만 좀 알맞는 볼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뒤돌아보면서 똑같은 화를 두 번씩 하면서 정말 얻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이 코치님은 혹시 볼륨이랑 강도에 네, 대한 네. 네,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 그 준호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 캠프들 보면 엄청 볼륨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 트레이닝 캠프가 볼륨을 올린 게 아니라 이거는 크로스핏 게임즈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그 2012년도 리저널 이벤트 1이 다이앤이었거든요. 뭐 네네. 빠른 선수들은 진짜 빠른 선수들은 1분 대 나오고 뭐 느린 선수들 2분 대 나오고 그게 이벤트 1이었고 5회 이벤트 2가 로잉 2000m, 피스톨 50개, 행파워 클린 30개, 225파운드 그거였는데 지금 요즘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낮은 볼륨이잖아요. 웜업이죠. 뭐, 네네, 그쵸. 네. 리치도 그때 저는 인터뷰가 되게 어이없었던 게, 그,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아, 나는 오늘 그냥 리커버리 데이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리치나 뭐, 그때 옛날에 유명했던 뭐, 미코 살로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고볼륨 훈련을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게임즈의 볼륨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 트레이닝 캠프에서도 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볼륨을 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볼륨과 강도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볼륨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강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지금 같은 비시즌에 아무래도 우리가 볼륨을 좀 올려야 되고 물론 당연히 그 볼륨 올리는 거는 되게 쉬운 그 네, 볼륨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EMOM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나가다가 우리가 밀도를 더 이제 밀도를 높여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EMOM으로 3개씩 하던가 EMOM으로 뭐 5개, 7개씩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어쨌든 분명히 정해져 있는 볼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워크아웃에 링머슬업 300개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게임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게임즈에서 요구할 수 있는 펑셔널 볼륨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그거를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뽑아낼 수 있는 강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레이션 해 나가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국 볼륨과 강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볼륨이 충분히 채워졌으면 강도를 올려나가는 거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시즌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코살로 선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후 세션이 미코가 만든 그 미코스 트라이앵글인가? 그래서 맞아요. 40분 미코스 트라이앵글. 네. 예, 이맘이죠. 20칼로리 로우, 20칼로리 스키, 20칼로리 바이크, 1 minute rest. 40분 이맘을 저는 그 그냥 베이스가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그냥 18칼로리, 17칼로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큰 리스펙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게임즈 선수가 그거를 수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미코 살로 같은 선수는 이제 큰 선수도 아니거든요. 이제 아시아 선수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왜소한 선수라서 뭐 머신 출력에 대한 네, 그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40분을 수행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승종 몇 코치님도 라운드까지 이제 성공했어요? 조만간 해야죠. 몇 라운드까지 성공했어요? 어, 저는 처음부터 18칼로리 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20칼로리 타면은 어, 그냥 테스트에 대한 수행 능력이 그냥 너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8, 18, 18을 6라운드까지 타고 그다음에 바이크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갔던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이크에서는 제가 어설트 바이크 프로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어설트 바이크, 그냥 기존의 어설트 바이크랑 에코 바이크랑 그거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설트 바이크 프로를 타면서 정말, 예, 정말 크로스핏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본 그런 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선수분들, 그리고 남성 선수분들 훈련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 자체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볼륨이랑 뭐 강도랑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무조건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 rule of thumb, 규칙이, 어, 남성 선수들 중량, 그, 바벨 무게, 덤벨 무게의 70%, 75%를 반영을 하면은 그게 여성 바벨 무게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에 좀, 어, 그거가 너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좀 많이 깨닫는 게, 이제 당연히 중량이 올라갈수록 그 퍼센트의 차이는 더, 네, 달라질 거고, 그게 항상, 네, 일정적으로 7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가벼울수록 그 퍼센트는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무거워질수록 그 퍼센트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성 선수분들을 이제 테스트랑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고중량을 반복적으로 치는 어, 그 능력이 남성 선수보다 평균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바벨을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이제 원RM을 찾는 거에서는 좀 남성 선수분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다. 그런 판독이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머신 출력에서도 이제 칼로리를 똑같이 타진 않잖아요. 뭐 16, 14, 16, 12 이렇게 바꿔서 타는데 그것도 네, 이제 와전 속도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이 코치님은 혹시 그, 이제 여성 세미파이널 선수를 지금, 코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코칭을 하면서 좀 많이 느낀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음,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견갑대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상체 운동 면에서 좀 그렇죠. 많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특히 뭐 체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이제 상체 베이스 운동들에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크로스핏 게임즈 초창기도 보면 체조가 베이스인 선수들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애니 도리스도타라든가 뭐 줄리라던가 혹은 체조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상체가 남자만큼 센 뭐 샘브릭스라던가 그렇죠. 뭐 이번 세미파이널을 분석해봐도 뭐 대부분 선수들이 막 미끄러진 경우가 뭐 레그리스 로프 클라임에서 잘 못했다거나 혹은 뭐 머슬업에서 막혔다거나 뭐 핸드스탠드 워크에서 힘들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게임주도 생각을 해보면 무게는 줄여주지만 짐내스틱 횟수 자체는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그렇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체조를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제 신체적인 특성이 또 뭐 다른 걸로 보면 또 너무 그 여성스러운 몸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골반이 커서 그 우리 흔히 그 Q앵글이라고 하죠. 쿼드라티스 앵글 이렇게 골반이 너무 넓어서 안쪽으로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릎이. 네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무릎이 모이기도 쉽고 뭐 스쿼트에서도 효율을 못 보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자, 남자의 트레이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음. 생리 주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반이 엄청나게 큰 선수분들은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분명히 끝까지 내려갔는데 그거에 대한 그 스탠더드가 엄청나게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팀전을 하면서 그 여성 선수 한 명이 그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스쿼트는 누가 봐도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그냥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서 스탠다드가 무릎 밑으로 골반이 내려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신체적인 차이도 엄청 크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미파이널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 그냥 상체가 어떻게 잘 발달되어 있나 그것만 봐도 어 세미파이널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스 가잔 같은 선수는 어마무시한 상체 프레스 파워가 있고 당기는 파워가 있어서 그 선수를 보면서 그 선수를 이길 사람은 많이 없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재건 코치님은 혹시 여성 선수분들 코치하면서 좀 깨달은 점들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제이 코치님과 같은 생각으로 약간 상체 스트렝스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권유를 또 받았었고, 그 예전 제가 중국에서 코칭을 하던 션션이라는 세미파이널 선수도 처음에는 뭐, 링머슬업이 엄청 너무 딸리는 편이라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레션을 제가 맨날 써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주곤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 선수로서 조금 목표가 있다면 아무래도 상체 스트렝스나 좀 코어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어, 여성 선수분들도 이제 제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내스틱은 그렇게 어, 횟수에 대한 차이가 없잖아요. 뭐 세미파이널에 가면은 이제 레그리스, 록란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토투바나 체투바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대부분 동일한 어, 네, 동일한 횟수로 진행을 하는 거를 보면서 좀 그것도 변형이 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남성하고 여성 선수의 능력 차이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크게 좀 어, 뭐라 그러지? 그냥 불편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제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와드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500m 로우가 있는데 여성 선수분들도 500m 로우를 하면은 그냥 와드 자체 시간이랑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하기가 힘들죠. 이제 여성 선수분들한테는 로잉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남성 선수한테는 그냥 평균적인 거. 그렇게 그냥 와드의 목적과 전략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말 1대1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기록을 이렇게 네, 비교를 했을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 공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승종 코치님 마지막으로.
아, 네, 어떻게 저는 또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올림픽 종목 같은 거 볼 때 뭐 투포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상 경기를 봐도 남자, 여자, 거리, 무게 다 똑같잖아요. 아, 투포환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횟수라든지 그런 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팟캐스트에서 봤는데 사실 크로스핏도 그 기준이 저는 그냥 무게도 똑같아져야 되고 그 뭐 로잉 뭐 머신 타는 것도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록 차이가 나겠죠. 물론 기록 차이가 나겠는데 그거 자체로 저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오히려 더 분명하게 그런 어 좀 더 분명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음, 뭐 예를 들어 올림픽 종목이 이제 있으면은 제 예상은 그래요. 덤벨 무게도 남자 여자랑 똑같을 것 같고 뭐 거리나 횟수 이런 거 다 음,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제 예상에는. 그리고 저도 이제 코칭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그 앞에 코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상체가 대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근데 이제 좀 외관적인 것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그런 상체를 하면 막 어깨가 넓어지고 팔이 굵어지고 이런 거를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보면은 역도만 음. 주구장창 하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나라에서 세미파이널을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상체 운동을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여자분들은 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성 선수분들을 저도 코칭을 하면서 또 테스팅을 하는데 역도는 정말 진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 진짜 완벽하구나. 근데 스트릭 프레스 원RM 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한 65파운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이렇게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개선을 할 방향이 꾸준하게 그 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좋은 거로 보긴 하는데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통틀어서 네, 상체 프레싱, 폴링 능력이 강할수록 오픈, 쿼터 파이널, 세미 파이널 더 잘 수행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티아 클레어 투미를 보면은 뭐 당연히 윗몸이 엄청나게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남성 선수랑 이제 뭐 핸드stand 푸시업, 와드를 한다고 하면은 네, 뒤처지지 않는 그런 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여자 선수들 그 근신경 효율 문제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네네. 아무래도 그 하이 퍼센테이지에서 여자 선수들이 훨씬 반복 능력이 좋고 실제로 테스트 우리 그 빌리브 배터리 테스트 하잖아요. 그쵸. 90%에서 네. 반복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그런 것도 하면 확실히 여자 선수분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자 선수들은 이제 아무래도 반복수보다는 이런 신경계를 더 발달시켜서 이제 최대 중량을 좀 높이는 데 집중하면 더 좋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 크게 훈련을 봤을 때도 볼륨을 더 잘 감당하는 선수는 여성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선수는 강도가 높은 스프린트가 있는 그런 와드들을 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마라톤도 그렇고 마라톤 이상으로 100마일 네, 그런 대회들을 보면은 더 길어질수록 여성 선수분들하고 남성 선수분들의 기록 차이가 적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볼륨, 이제 훈련도, 이제 몇 시간, 장기간 동안 훈련을 하는 것도, 여성 선수분들이 더 잘 그거를 습득하는 것 같고, 남성 선수분들은 그거에 비해,
이제 큰 강도를 확 내는 그런 훈련을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빌리브의 팟캐스트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게임즈를 가야 돼서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기너 프로그래밍 이제 프리오더 시작했으니까 만약 30%의 네, 그 세일을 얻고 싶으시다면은 8월 4일까지만 진행을 하니까 네, 지금 프리오더 링크 인스타에 있는 링크 바이오 들어가시면은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